안녕하세요. 유라도서관 동아시아 고전 읽기 내 마음의 한시 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 연주식격에 들어있는 작품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강의안으로 이 외부로 아마 제공해드렸던 것에 시가 두 편이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두보의 시 두 편이었는데 오늘은 거기에 소식과 그다음에 고섬 정도의 시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길게 보시는데 조금 불편하다는 말씀들이 있어서 이번부터는 시 한 수당 영상 하나씩에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입니다. 흥의 겨워라고 하는 제목의 시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도금을 좀 또 밑으로 달아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흥이라고 하는 시예요. 만흥. 두보의 시고요. 삼경양화 포백전, 삼경양화 포백전, 점계하엽 첩청전, 점계하엽 첩청전, 죽군 치자 무인견, 죽군 치자 무인견, 사상 부추 방모면, 사상 부추 방모면. 본래는 절구 만흥 구수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절구 만흥 구수라는 작품인데요. 이 만흥에다가 절구 만흥 구수 제 9수 가운데서 제 7번째 시가 바로 지금 보고 있는 시입니다. 만흥이라고 하는 제목은 흥의 겨워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본래 놓여져 흩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보실 때는 그 자료가 주로 시하고 번역문만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제가 강의안으로 보내드렸던 그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본래 연주식격에 들어있는 원주와 또 원주에 대해서 증보했던 그 증주를 보주란 이름으로 해서 원문과 번역문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이 번역은 거의 초역 수준이라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어떤 시를 예분들은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보았는가, 또 어떤 글자를 유의해서 보았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같이 기억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같이 보내드렸습니다. 사실 그 한시 강의를 제가 다른 분이 하시는 걸 보면 한시만 가지고 얘기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제 말씀 다 하세요. 근데 어떤 시든 간에 오랫동안에 축적된 주석이 있습니다. 그 주석을 참조로 해서 시의 원의에 잘 다가가도록 해야 될 것인데 우리의 경우에는 마침 이 연주식격이라는 책은 원주도 있고 증주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초에 제시드렸던 원문만 달려있는 텍스트가 있죠. 그게 이제 거기에 보면 한문, 원문도 있고 이 증주도 다 주석도 다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올려드렸던 그 강의안은 이것에 대한 초역 수준의 번역본을 같이 드렸습니다. 다만 증주 가운데에서 좀 번잡하다고 판단되는 것들, 거기는 시가 인용되는 게 꽤 되는데요. 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조금 번잡하다는 부분은 제가 약간 생략을 했지만 중요한 어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되도록 빠짐없이 옮겨 놓으려고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작가에 대한 소개도 본래 그 원전에는 누락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추가해서 놓았습니다. 일단 번역은 저는 되도록이면은 제가 갖고 있는 원칙파에서 이 번역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번역서하고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관된 번역 법칙 또는 원리를 이해하신다는 차원에서 서로 비교해 보셔도 괜찮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흥이라고 하는 것에 흥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아마 흥을 설명을 드렸을 텐데 어떤 사물을 보고서 내 안에 있던 어떤 자아가 나도 모르는 상태의 어떤 감정의 고조를 이룰 때, 뭐 감정이 고조될 때도 있고 사실 하락할 때도 있겠죠. 감정이 움직여서 벌어지는 어떤 심리적인 상황, 이게 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흥이 났는데 만이라고 그랬어요. 만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질펀할 만자입니다. 그런데 이 주석에 의하면은 여기에 말씀원이 있는 만자하고 통용된다고 그랬어요. 말씀원이 있는 만자는 방만하다 또는 무람없다, 함부로 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놓여져 있다, 우리가 방종 또는 누군가에 매이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그냥 풀려난 상태를 가리킬 때 만이라고 씁니다. 즉 달리 말하면은 이 만이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그냥 그대로 거기에 순응해서 시를 써 내려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제에 대해서 원주에 의하면은 만응이라는 말 대신에 일응이라는 말도 허용된다라고 해놨습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건 달아날 일자예요. 내가 이것이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할 때 훌쩍 달아나는 거죠. 내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내 것인 줄 알고 휘어딱 잡는 순간에 이게 싹 빠져나가거든요. 감정 상태를 우리가 포착 스크린샷처럼 딱 찍을 수는 있는데 그것만은 또 아니죠. 그 순간에 그건 훌쩍 또 가버리잖아요. 그 흥이 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둔 것, 그것을 만흥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흥에 겨워서라고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두보는 뭐 너무 유명한 사람이어서 제가 거듭 뭐 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기억해야 될 것은 인명이 나오면은 이 사람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 또 이 사람의 자는 무엇인지 호는 무엇인지 이런 정도, 그다음에 중요한 이 사람의 작품집이 무엇이 있는지 정도만이라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그 인명을 공부할 때에도 인명의 자호, 출신, 자호, 자나 호나 이 사람이 뭐 문과에 급제했는지 안 했는지 벼슬 가운데서는 어느 걸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어느 것을 갔는지 그리고 너무 중간에 번다한 것들은 빼고 문집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정도까지만 하면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두보의 경우에는 자는 잠이에요. 여기 보시면 써놨습니다. 잠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호는 두릉인데 이 사람이 태어난 것은 하남성 공연이라는 곳입니다. 하남성 공연은 낙양 땅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이 사람 시성이라고 불렸죠. 이태백과 병칭이 돼서 이두라고 불리고요. 이분은 집안이 꽤 괜찮은 집안이에요. 두예라고 하는 역사학자를 먼 조상으로 두고 있고요. 두예는 바로 춘추 좌전에 줄을 달았던 인물입니다. 그다음에 두시먼이라는 분이 할아버지인데 두시먼은 바로 당나라 시사의 첫 번째 장을 차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보는 꽤 집안이 좋은 분이죠. 가풍도 있고요. 당장 할아버지부터가 당나라 시 역사에서 맨 첫 장을 차지하기 때문에 꽤 괜찮은 집안입니다. 아버지도 연주 자사를 지냈으니까 지방관으로 지냈죠. 그런데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채로 각지를 이제 방랑하고 게다가 이제 44살 때 알록산이 일어나면서 뭐 이러저러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잠깐 좌수비에 올랐다가 48살 4년 뒤에는 식량을 구하러 감숙성의 진주나 동곡을 거쳐서 사천성 성도로 한 50세 남짓 되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뱃을 온전히 한 건 없어요. 성도에 들어갔을 때 마침 그 사천성의 절도사였던 업무는 이제 이 두보를 챙겨줬던 인물이죠. 업무의 막료로서 공부원해랑이라고 하는 관직을 지냅니다. 하지만 이것도 오래 안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해랑이라고 했으니 실직이었을 가능성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두공부라고 불리죠. 그러니까 이 두보를 그려낸 어떤 초상화들을 보면 두공부라고 부른 것도 있고 두수뷰 또는 두좌수뷰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그냥 두보라고 한 것도 있고요. 또 시성이라고 한 것도 있습니다. 그 그림을 그린 분의 입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54살 때죠. 3, 4년 정도가 가장 행복했던, 가장 편안했던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쓰여진 시들 가운데 자연 속에 완성하는 시들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제 54세 때 이제 고향 가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성도를 떠나서 장강을 타고 내려오다가 59세에서 60세 남짓 되는 사이에 아마 배 타고 여기저기 떠돌다가 병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도 두보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는 미스테리라고 할 정도로 제대로 이분의 시신이 수습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문학적으로는 그 한유나 백거이 등에 의해서 숭상이 되고 왕한석이나 소식 등에 의해서 칭송됨으로써 어떤 완벽한 문학사적인 위치를 차지했게 됩니다. 그렇긴 한데 개인사적으로는 대단히 불행한 부분이 좀 있죠. 두보의 시는 참 읽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시의 일을 공부하셨던 또는 시에 마음을 두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한번 읽어보시면은 한시는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걸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정도로 두보의 시에는 모든 시체가 총집대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번역본도 많이 나와 있고요. 지금도 젊은 학자들에 의해서도 계속 조금씩 번역이 되고 있으니까 어느 것을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연주식격에서도 뭐 여러 부류의 시인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서장을 두보로 장식하는 것은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시를 다시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글자는 그 칠언시라고 부르고요. 그죠? 4줄이니까 절구죠. 그러니까 연주식격에 모아져 있는 시는 칠언절구만 되어 있습니다. 긴 시가 없어요. 또 오언시도 없습니다. 그래서 칠언절구를 공부하는 그런 텍스트로서 연주식격이라는 책은 대단히 유용한 부분이 있다. 왜? 다양한 시체를 다 포괄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작자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당시나 송시 속에 들어있는 어떤 맛들을 보는 데는 괜찮은 것 같다. 물론 이제 하나의 사람을 갖다가 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쭉 일관되게 하나의 주제든 하나의 시체를 갖다가 쭉 보는 것도 하나의 공부 방법이라고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삼경, 양화, 포백전, 점계, 하엽, 첩청전, 죽군, 치자, 무인견, 사상부추, 방무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 3이라고 하는 글자는 3이라는 글자는 원래 이 쌀을 가지고서 국을 끓인 거예요. 즉 죽이에요, 죽. 요거는 죽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쌀을 가지고 국을 만든 건 죽이죠. 그죠? 물죽이죠. 쌀죽이잖아요. 쌀죽. 그죠? 경이라고 하는 것은 길경자예요. 그러면 삼경이라고 하면은 길에 죽처럼 들러붙어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삼경이라는 말은 길이 있고 길에 뭔가가 이렇게 들러붙어 있는 거죠. 우리가 풀죽이나 뭐 이렇게 우리 김치 담그실 때도 죽을 밀가루를 이렇게 풀을 써요. 풀을 쓰죠, 참. 그러니까 풀 같은 느낌을 보시면 돼요. 이게 들러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제가 길에 붙은이라고 했고요. 양화는 수양버들의 양입니다. 이거는 양류라고 그러는데요. 혹시 그 양과 유가 좀 다르다는 거는 아시죠? 양과 유가 다르다는 거는 우리가 그냥 양도 버들 양자고 수도 버들 유도 버들나무 유자인데 또 양류라고 또 붙어 다니기도 하죠. 그런데 양수는 그 잎이 좀 더 짧고요. 유수는 가지가 길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흔히들은 그냥 보통은 양류라고 보통 부르고요. 또 양화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우는데 이것은 버들개지, 버들솜을 가리킵니다. 버들개지라고 되어 있고 버들솜도 괜찮습니다. 하얀 버들솜을 얘기합니다. 하얀 버들솜. 포라고 하는 것은 깔 포자예요. 이렇게 덮어서 딱 깔다. 또는 이 포자는 늘어놓을 진자입니다. 늘어놓다. 쭉 늘어놓다. 하얀 저는 담요 전자입니다. 털을 비비 꽈가지고 만드는 담요죠. 그러니까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자, 길에 풀을 붙여놓은 것처럼 수양버들의 하얀 버들솜이 하얀 담요를 깔아 놓았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길에 붙은 버들개지들이죠. 하얀 담요를 펼쳤고, 사실 하얀 담요를 펼친 것처럼 수양버들의 버들 솜이 이 길바닥에 쫙 들러붙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수양버들만 키워놓은 곳에 가시면 이 봄철 되면 막 난리잖아요. 하얀 거. 그것들이 이제 그것들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경이라고 하는 글자는 특히 이 경자 있잖아요. 이 경은 수레가 다니는 그 길이 아니에요. 이거는 보도예요. 걸어가는 길. 우리가 산사를 가면 최근에는 이제 옛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 말고 도로를 이렇게 놨죠.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그런데 사람이 다니는 길이 예전에는 이제 차로만 다니다가 이제 신자들이나 또는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걷기 좋아하시는 분들 그걸 많이 다니잖아요. 그 길이 바로 이 경이에요. 그 길바닥에 바로 이제 하얀 버들 솜이 쫙 들러붙어 있는 겁니다. 마치 하얀 비단을, 아니 하얀 담요를 깔아놓은 것처럼. 건강상으로는 안 좋습니다. 그렇죠? 자, 점계, 하엽, 첩, 청전이라. 점이라고 하는 것은 점 찍다라는 말이에요. 참 이 말도 저는 처음 공부할 때 어려웠습니다. 배웠던 게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뭐 꽃이 막 날리는데 이것이 내 옷에 점 찍다 그래요. 그래도 찬찬히 들여다보면 꽃잎이 날려가지고 내 옷에 곳곳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점이에요. 이것을 예쁜들은 점이라고, 점 찍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개는 시냇물 개자죠. 시냇물에 점이 찍혀 있다는 얘기는 시냇물에 꽃잎들이 툭툭툭 뭐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꽃인가 중요하겠죠. 하엽이라고 그랬습니다. 꽃이 아니네요. 여기서는 연잎이네요. 하엽, 연잎이. 그러니까 시내죠. 계곡에. 시내라고도 괜찮고요. 계곡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냇물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졸졸졸 시냇물보다는 또 콸콸콸 어떤 그런 그 강물보다는 그렇지는 않지만은 어떤 이 계곡에 점을 찍은. 근데 계곡에 연잎이 자라나요? 그러진 않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부드러운 어떤 물인 것 같아요. 그죠? 점 찍은 연잎은 푸른 동전을 첩이라고 해서 포개를 첩자고 풀을 청자 돈전자입니다. 푸른 동전을 포개한 것처럼 이렇게 연잎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위에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포개져 있는 거, 이런 그림들을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에는 하얗게 완전히 버들개지가 쫙 깔려 있는 거죠. 죽근, 치자, 무인견. 죽근할 때 근이라고 하는 것은 대나무 아래입니다. 대나무 아래. 사실은 대나무 뿌리는 밑에 있겠죠. 땅 밑에 있겠죠. 보이지 않아요. 이게 대나무 아래라는 뜻입니다. 치자. 이 치자는 어린아이 치자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 치자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꿩치자입니다. 꿩치자. 뭐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이 주석을 살펴보니까는 이 두보의 아들 종문을 두고 말하는 것 같다. 종문의 자가 치자인데 아마도 이인 것 같고, 뭐 아이를 찾아보다가 눈에 띄지 않았는데 문득 그 대숲가에서 아이를 찾고 이 시를 지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어떤 주석에 달아놨습니다. 그 근거는 두보의 첫째 아들의 자가 치자다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예전에 죽순이 대꺼풀 터지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가 포대기를 벗어나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치자라고 하는 것은 또 죽순이다라고 하는 또 해놨어요. 그런데 모두 잘못이라고 합니다. 두보의 시는 이 치자를 요 글자가 아니라 요 글자의 오자라는 거죠. 잘 보세요. 글자 잘 보십시오. 요거하고 요거하고 여기는 화살시가 있고 여기는 벼가 있잖아요. 요거는 꿩이라는 뜻이고 요거는 어린아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리석은 어린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에 주목을 해가지고 어린아이들 또는 죽순이 대꺼풀을 탁 터져서 나오는 것, 이걸 가리킨다라고들 하셨는데 여러 가지를 이제 교감을 해보면은 이것은 두보의 시에서는 꿩치자를 어린아이 치자로 바꿔 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끼 꿩은 무인경 그랬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사람에게 보이지 않다라고 보통 번역을 해야 됩니다. 왜? 치자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즉 대나무 아래에 있는 새끼 꿩은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 사람에게 베이지 않는 것, 자기 자신을 사람에게 베이지 않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없고 그러면 다시 주어가 바뀌잖아요. 저 대나무 뿌리, 대나무 밑에 있는 저 대나무 뿌리 자락에 있는 저 새끼 꿩들을 사람들이 보는 사람이 없고 앞에가 목조가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사구 때문에 그래요. 사상부추 방모면이라 산은 모래밭이고요. 상은 모래가입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근을 뜻하는 말인데 이렇게 평면 구조의 부근은 상으로 쓰고 어떤 건물 부근은 하라고 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처음 듣는 분이시다면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근, 근처라는 말을 표현할 때 평면 구조, 길이라든가 또는 강이라든가 이럴 때는 상을 쓰고요. 근데 도상, 강상 이거는 바로 이 길 위, 길 바로 위 또는 강물 바로 위 배 타고 내려가는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강가, 강부근이란 뜻이고요. 산처럼 이렇게 뭔가 부피가 있는 것은 그 근처는 아래 하자를 쓴다. 그래서 산하가는 산 밑, 지하가 아니라 산 부근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런 모래밭 근처, 아마 강가 모래밭이겠죠. 강가 모래밭 위에, 자, 위라고 말했겠죠. 모래밭 가겠죠. 모래밭. 물론 모래밭 위에 이제 요 새끼 오리들이 있긴 한데 모래밭가, 모래 근처, 모래밭 근처에 부추, 오리 부추, 오리 부자에다가 추는 새끼 추자예요. 그러니까 오리 새끼죠. 새끼 오리는 방모면이라. 엄마 곁에서 졸고 있네. 방자는 겹방자고요. 어미 모자예요. 어미 옆에서 졸고 있는 겁니다. 요 사구의 주어는 누구예요? 얘가 주어잖아요. 그렇다면 이 삼구도 사실 일관되게 치자로 주어를 봐야 됩니다. 선생님 왜 그래요? 이 시는 사구 전대격이에요. 즉 이게 네 구가 모두 대를 이루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일단 삼경과 점계를 보시면 길가에 들러붙어 있는 거고 시내 계곡에 점 찍는 거죠. 점 찍는 것도 들러붙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까 풀죽을 써놓은 것처럼 그죠? 쌀죽을 한 것처럼 은근히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점 찍듯이 이렇게 찍는 거죠. 어떤 들러붙는 어떤 모습의 모양의 다른 방식으로 서로 대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1구하고 2구하고 3구, 4구인데 얘네들이 정확히 거의 대를 이루고 있어요. 길하고 하나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고 하나는 작은 물길이죠. 양화, 수양버들의 꽃과 그 다음에 연잎이에요. 양하고 하는 같은 식물이라는 점에서 짝을 이루고 있고요. 꽃과 잎도 우리가 하나의 식물에서 꽃하고 잎은 물론 뭐 보기에 따라 이건 다 위고 밑에가 아니기 때문에 뿌리하고 다르니까 같은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꽃과 잎은 약간 구분을 시켜 놓은 거죠. 그다음 포자, 포라는 것은 쭉 깔려 있는 거고요. 첩이라는 것은 포개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수평으로 쫙 깔려 있는 거고 하나는 수직으로 이렇게 올려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백자하고 청자는 색깔을 서로 이렇게 대비해시켜요. 이걸 색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담요전자하고 돈전자는 특별히 이것은 뭐 서로 성격은 다르긴 한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물상으로 서로 짝을 이룬 거죠. 그래서 보면은 1, 2구는 요거, 그다음에 포하고 첩, 그다음에 백전하고 백전하고 청전이 이게 모두 다 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1, 2구가 대일 뿐만 아니라 3, 4구도 대 볼게요. 죽근할 때 그자가 아까 제가 무슨 글자라고 그랬죠? 이건 아래 하자하고 거의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대나무하고 이건 식물이고 이거는 이제 이 모래밭은 어떤 뭐 이게 자연물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요 죽근과 사상이 서로 대를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치자하고 부추. 자자도 새끼 자자예요. 아들 자자이긴 하지만 그다음에 추도 새끼 추자죠. 그러니까 꿩 치자하고 오리 부자하고 서로 이렇게 대를 이루고 있고요. 말씀드린 요거는 이제 요 글자라고 이렇게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꿩치자로 봐야 된다고. 무인견과 방모면인데요. 요것도 요거는 이제 요 행위 자체죠. 행위 자체인데
주어는 당연히 얘들이에요. 얘들. 그렇죠? 얘들이 주어라는 거죠.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주지 않는 것, 엄마 곁에서 졸고 있는 것, 다 각각 하나는 꿩, 새끼 꿩이고 하나는 새끼 오리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네 구 전체가 1, 2, 3, 4구가 다 대를 이루고 있는 것을 사구, 네 구가 전 모두 짝을 이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처음에 나오는 구절을 출구라고 하고 두 번째 짝을 이루는 구를 대구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일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시를 잘 쓰는 분들의 경우에는 대를 이뤄서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이 시 경우에 어떠세요? 흥에 겨워서 마음대로 써 내려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한편에서는 또 대단히 정교하게 짜여진 시로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두보의 장기입니다. 즉 대단히 어떤 이 정성을 들여서 대를 조직을 해야 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써 내려간 거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천재성이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의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죠. 물론 두부하고 이백을 또 견주면 조금 더 또 다른 천재성을 또 보이게 합니다. 천재성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요.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봄날의 어떤 흥취를 잘 느끼실 수 있는지. 요즘이 봄이죠. 한참 봄입니다. 지금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요즘 봄비가 내리고 나면 아마도 이 꽃들이 더 흐드러지게 필 거고요. 하얀 벚꽃, 매화꽃은 졌으니까 하얀 벚꽃, 또 이 뭉실뭉실한 목련꽃도 하얀 목련도 어떤 곳은 많이 피었고 또 어떤 곳은 덜 핀 곳도 있을 터인데요. 이것들이 뚝뚝뚝 떨어지거나 하면은 또 다른 어떤 느낌을 줄 거라 생각합니다. 재흥에 겨워 흥이 나는 대로 써내려간 어떤 봄날의 흥취를 아주 예쁘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쓴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자연 풍경이죠. 근데 여기는 새끼꿩 그다음에 새끼 오리 엄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봄날이 되면 새로운 생명이 이제 태동을 하고 이런 어떤 그 가운데서 이 생명성들이 좀 더 고조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렇지 않으세요? 겨울이면 갈무리가 되고 모든 것이 앙상해지지만 안으로 들어간다면은 봄이 되면은 안에 있던 생명력이 밖으로 조금씩 표출이 되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흥에 겨울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의 흥이라고 하는 거는 유흥의 흥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죠? 술을 먹고 얼큰해진 상태에서 노래 부르고 상대와 너나들이 하면서 즐겁게 노는 그런 흥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연에 내맡겨진 자기 자신의 심성들을 긋는 그대로 써내려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과장한다면 자연의 생명력에 순응을 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떤 흥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품격이 있는 흥인 거죠. 예. 자, 제가 이 시를 꼽은 가운데 꼭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면요. 지금 강의안을 제가 조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서 한 개를 더 보도록 할게요. 뭘 볼 거냐면요. 지금 이 부분입니다. 보주 부분인데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조금 활용했던 부분이긴 한데 제가 언급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 부분이냐면은 이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연꽃, 연잎, 하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자, 이 하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하라는 글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는 북어여라. 하라고 하는 것은 북어이다. 기근 우, 그 뿌리는 우라고 그런다. 연근이에요, 연근. 그죠? 기경가, 그 줄기는 가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기엽, 하, 그 이파리는 하라고 부른다. 연잎을 부르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연잎을 하라고 불러요. 기본, 용, 그 다음에 그 근본은 용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기화, 함담, 함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연꽃을 가리켜요. 연꽃잎 있잖아요. 연꽃, 연꽃 요렇게 핀 거. 요거는 하라고 안 하고 함담이라고 부른다. 기실연, 그 열매, 연은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걸 연이라고 부른다.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라고 하는 글자들은 이게 다 연잎 하자잖아요. 우리가 하화라고도 부르는데 그 다음에 북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을 가능성이 있고요. 북어가 본래 연을 부르는 학명에 들어가더라고요. 학명, 우리 그 식물을 명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바로 이 북어라는 이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활짝 핀 하화를 부르는 이름이고 다년생의 수생식물로서 이 북어라는 어떤 이 식물이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부르는 연꽃입니다. 하입니다. 연이죠. 그 다음에 우는 우리 연근 가끔 이렇게 해서 드시잖아요. 구멍 가운데 구멍 숭숭 뚫려 있는 거. 그 연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거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 연근하고 그 다음에 여기 기본할 때 용하고가 약간 구분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경가, 그 줄기는 가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보면은 제가 다 써드려 볼게요. 부자가 있고 부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가 있고요. 잎, 그 다음에 그또 뿌리 부분인 것 같은데 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꽃 부분은 함담이라고 그랬죠. 함담이라고 그랬고 또 열매 부분 우리 연못 할 때 연자가 이거잖아요. 이거 쓰잖아요. 연을 심어 놓은 못이 연지라고 그러잖아요. 연지 또는 심어 놓은 것을 연당 그러잖아요. 연당.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연당이란 말이 열매의 부분을 가리키는 말인데 연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당이라는 말을 들 수 있고요. 또는 함담당도 되겠고 북어당도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못이라는 말은 연을 심어 놓은 어떤 작은 못을 가리키는 것인데 연을 부르는 때 연못 할 때 연자는 사실은 열매를 가리키는 말이었다라는 거죠. 하나의 사물에 다양한 이렇게 이름들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다른 데는 안 나와요. 다른 데는 안 나오고요. 사전을 찾으면 막 나오겠죠. 그런데 이렇게 주석으로 다양한 이런 어떤 이 얘기들을 지식으로 정리해 둔 곳은 연주식격 제가 과문합니다만은 연주식격 이외에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런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도 꽤 유용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전에 한 가지만 더 해드리면요. 그 오리가 있죠. 오리가 있는데 잠깐 지우겠습니다. 오리도 종류가 우리가 두 개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부, 사비, 소, 장미, 배상유문, 비각, 단회, 수조지, 근원자야 이랬습니다. 잘 보세요. 부는 오리 부자입니다. 부는 오리압이에요. 둘 다 오리인데요. 그죠? 사실 이건 우리가 구분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아니에요. 되지 않습니다. 오리 부는 앞과 사 비슷한데 몸집은 작아요. 장미, 꼬리는 길고 그다음에 배상유문 등짝 위에 무늬가 있고요. 비각 단회요. 다리는 짧아요. 오리다리 짧잖아요. 그다음에 단회 부리가 길지 않고 짧아요. 그다음에 수조지 근원자라
물새들 가운데에서 근원, 성질이 좀 이렇게 난폭하거나 험악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삼가할 끈자, 또 성실할 원자예요. 차분한 놈인 거죠. 그러니까 물새 가운데 성질이 좀 신중하고 조심스럽잖아요. 신중하고 좀 차분한 놈이다. 자, 여기까지 이 시는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를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복습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경양화 포백전, 제가 읽을 때 같이 읽어주시면 돼요. 삼경양화 포백전, 점계하엽 첩정전, 죽군 치자 무인견, 사상부추 방모면, 길에 붙은 수양버들 꽃, 버들개지는 포백전, 즉 하얀 담요를 펼쳐놓았고, 점계하엽 첩청전, 그러니까 시냇가에 또는 계곡에 점찍은 연잎은 푸른 동전을 포개해 놓았네. 포개해 놓은 것 같네 이러지 않아도 좋아요. 왜냐하면요, 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은 호수다 그러죠. 내 마음은 호수와 넓다라고 안 했잖아요. 만약에 같을 여자나 비슷할 사자가 있으면 넣어놓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시기 때문에 A는 B다라고 하는 은유 형태로서 우리는 또 문학적인 표현에서는 그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죽군치자무인견이죠. 대나무 뿌리맡에 새끼 꿩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데, 사람에게 자기 몸을 보이지 않는 것. 내 몸에 나도 보이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거긴 한데요. 그다음에 사상부추 방모맨이라, 모래톱가에, 또 모래톱 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모래톱가에 새끼 오리는 어미에 기대서 졸고 있구나. 대단히 편안하고 또 이 봄날에 약간 이 신중한 혹은 약간 생명이 약동하는 그러면서도 약간 이 주위 풍경들은 뭔가 이렇게 이게 뭐 날리고 또 뭔가 이렇게 이게 물이 오르고 뭐 이런 어떤 느낌들을 그런 어떤 흥취에 겨워서 두보가 써내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